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 문제인데요. 일단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는 했는데 민주당과 한국당 둘이서만 해가지고 좀 시끄럽습니다. 양당의 의총 승인도 오후에 지금 받아서 결국 내일 본회의에서 수정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법 연기하자던 야 3당의 극렬 반발로 내일 조용할지 또 일단 전국 전망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만장일치 추인했고요. 민주당, 한국당이. 그래서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 연기하자던 야 3당의 반발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향후 전국 구도, 전국 전망부터 좀 해주시고요. 민주, 한국 예산안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선거제 개혁 빠진 이유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하라. 선거제 개편 없이 예산안 처리 없다. 그런데 선거법과 예산 연계는 또 처음 본다. 이래가지고 이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더니 내년도 예산안 내일 본회의 처리에 두 당이 합의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거제 개혁 합의는 거부하고 기득권 야합, 강력투쟁, 민주한국당 선거제 개혁 합의 거부하고 기득권의 야합이라고 보면서 강력투쟁에 나선 야 3당. 그래서 이제 이것만 일단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전망. 예. 여야가 2019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 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 원 이상으로 한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 발행 규모를 고려하여 금년 내에 국채 4조 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설명을 했습니다. 고인식 교수 먼저 말씀 주실까요? 네. 소수당의 비애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거에 예산안과 연계해서 주요한 정치 이슈들을 많이 연계해서 투쟁을 야당이 벌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91년 김대중 대통령 총재죠 당시 민주당 총재가 단식을 통해서 지방선거제 지자체를 받아냈죠. 지자체를 받아냈어요. 그 이외에도 예산안과 연계해가지고 야당이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국정조사라든가 청문회라든가 50 청문회라든가 이렇게 받아내는 게 많은데 그때의 야당이라는 것은 야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은 전국이 거대 두 정당 체제였기 때문에 양당 체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다 합쳐봤자 큰 의석수가 되지를 못하고 또 세 당이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뜻은 갖춰오고 있지만 원내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동질성 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연 거대 양당으로부터 두 당으로부터 원하는 걸 얻어내기 힘들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정은가 의원님 이거 그럼 또 전국이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일 본회의 열어서 예산안은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야3당이 어쨌든 간에 거대 양당에서는 그래서 주장하는 완전 그 연동형 비례대표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과 맞물려서 그 같은 움직임을 펼친 것은 좀 전략적으로는 좀 맞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는 정의당도 그렇고 평화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처리할 때 함께 가야 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군 형태의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냥 저렇게 내팽개쳐 줄 수만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을 처리한 이후에 별도로 해서 선거제에 대해서
개편해야 될 거요. 예, 그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당 안에서도 이미 상당히 깊게 논의가 되고 있고, 예. 짐작건대 권역별 연동형을 어떤 절충하는 형태 그런 안으로 함께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의 그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정인환 교수님. 여당이 이제 이런 우리가 비유가 있잖아요. 어음과 현찰이 있는데 어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협치, 개혁연대 뭐 이런 약속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라면 명백하게 현찰을 선택한 거죠. 당장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현실적 요구에 그 앞에 딱 가로막고 서서.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야당 입장에서 야3당 입장에서는 이걸 기득권 동맹이라고 반드시 비판할 만한 거죠. 예. 자, 기득권 더 양대 거대 정당이 딱 손 잡아버리니까 그냥 통과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소수 정당은 거의 지금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데 어떤 묻혀버리는 그런 판단을 여당이 한 건데 과연 이후에 그러면 여당이 이른바 한국당과 그런 보조를 계속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자칫 이게 굉장한 전국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협치 개혁연대라는 게 이제 실종돼 버리면서 오히려 개혁 동력이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자, 이게 예를 들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전국을 주도해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이번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역할을 좀 발휘해서 이를테면 예산안 통과와 더불어서 뭐 1월 달에 뭐 임시국회를 소집을 해서 뭐 이를테면 선거제 제도 개혁을 서로 합의한다든지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단히 좀 아쉽게 보여지고 전국 운영에 큰 부담으로 아마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외면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선거제도 개편을. 일단 준비된 내용을 좀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 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습니다. 양당은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정치 개혁을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행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양당의 맨얼굴입니다. 이번 예산안 야합은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명령한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거스르는 패권주의 기득권 세력으로서 모습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전국에 이거 무슨 뇌관이 된 것 같고 지금 저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적과의 동침과 적이 된 동지 이렇게 두 줄로 뽑았는데요. 네. 뭐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했잖아요. 네. 보이콧하다가 지금 예산안 이제 통과될 때 되니까 민주당하고 다시 손을 잡는 모습. 네. 이 적과의 동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적이 된 동지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나름 이제 법안 통과나 이런 거 있을 때 야3당이 힘을 보태야지 또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야3당의 협조가 굉장히 절실한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외면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예산안 통과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방금 전에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산안은 처리할 수 있겠지만 법안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야3당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법안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뭐 민주당이 약속 파기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 상황까지 저는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번에 예산안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최소한의 몇 가지만이라도 약속을 좀 해줬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거의 약속 다 깨고 지금 여당 되고 나니까 또 맘 달라지는 정치력이 필요했다 거기도. 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전국이 꼬이면 좀 안 되는데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저는 이게 그 예산안하고요. 예를 들어 선거법은 아무 관계 없잖아요. 이렇게 아무 관계 없는 걸 자꾸 결부시켜서 요구하는 것도 정말 이게 청산돼야 될 의회 적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안은 이게 시급하게 오늘 내일 통과돼야 되고 그럼 이게 연동형 비례제 있잖아요. 이건 이게 장기 과제로서 연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급한 건 아니잖아요. 이걸 이게 왜 연결을 시킵니까? 저는 이게 예산안은요 상당히 긍정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5조 원 이상 감액하고 공무원들이 정부가 요구한 거에 3,000명을 감원하고 이런 거 상당히 예산안 합의 내용은 나름대로 이게 긍정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동 비례제는요. 이게 예를 들어 독일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의원 투표하는 게 정부 구성이에요. 일당이.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죠. 그럼 이게 저번 선거에 민주당이 25% 얻었어요. 그럼 이게 대통령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25%로 가면 이게 권력 구조상 여러 가지 이게 의회와 관계 문제에서 맞느냐. 따라서 이게 무조건 독일이 하니까 받는 게 아니고 과연 이게 권력 구조 의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아니면 이게 소선거구제냐 중대 선거구제냐. 아니면 이게 그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걸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이게 현행 헌법을 그대로 두고 이것만 도입하는 거는 상당히 부작용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오래 왔는데 이것도 이러다가 뭐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김한기 변호사님. 네,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제1당, 제2당인 이 민주당과 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 명분은 있지만은 받아들이기 앞으로도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게 2015년에도 그때 선관위가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 이렇게 하자 했는데 이거 1당, 2당이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쩔 수 없이 이해관계가 일치될 수밖에 없고 다만 남은 거는 이제 또 뭐 유치원 3법이라든가 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예산안 문제에서는 그 일단은 뭐 합의되는 것은 뭐 일야당의 돈만 있으면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리되는 건 문제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 선거 개혁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약이었거든요. 이건 양보한 거고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은 두 당이 이해관계 일치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이 또 같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바른미래에서 중재안을 예고한 이 유치원 3법 문제를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야 합의는 또 불발입니다. 여러분의 시각을 이건 뭐 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짧게들 짚어주세요. 윤창호 씨 친구들 윤창호법 국회 통과 또 미뤄졌나요? 애쓰는 한국당 의원들 후원하기. 요거 이제 유치원 얘기. 자, 이 교육위에서 지금 한국당이 교육비 회계 중 학부모 부담금 일반 회계로 분리하자라는 지금 주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회계 분리는 공공성을 깨트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차이가 극명합니다. 지금.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한국당 한 발씩 좀 양보하세요. 이래서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법 연내 처리 무산 안 됐다. 동의한다. 자유한국당은 거부한다. 회계 이원화가 필요하다. 처벌 규정이 과하다. 참 쉽지 않습니다. 합의점을 찾아내기가. 여야 유치원 법안 차이를 비교해 보면 민주당은 현 지원금을 이제 보조금으로 변경해서 이제 감독하자 그거죠. 일원화하자. 한국당은 국가 지원과 일반 회계를 분리해서 이원화하자. 그리고 학교 급식법 관련해선 민주당은 전체 사립 유치원에 적용해야 한다. 한국당은 그래도 원화가 한 300명 이상은 돼야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이 맞서고 있고요. 여기에서 바른미래당이 단일 회계로 운영을 하되 현 지원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겁니다. 이게 중재안입니다. 그리고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때의 벌칙 조항을 강화하자. 이런 중재안을 내놓은 겁니다. 자, 일단 저 김한기 변호사부터 말씀 주시겠어요? 이건 그냥 말씀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늦게까지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그 홍영표 당대표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언론 기사도 지금 최근 실시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좀 둘째 아이가 지금 유치원 어제 발표해서 지금 불발이 됐습니다. 예, 그 굉장히 떨어졌다고요? 예, 대기입니다. 대기. 예, 대기 사실 근데 저같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여야가 이 문제에서 좀 회계 투명 이런 명분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러는데 국민의 지금 저출산 시대에서 그 이런 학부모들의 마음을 지금 이해를 못하면은 여당도 좀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그 야당의 의견도 수용을 해서 서로 간에 양보를 해서 조속히 통과하지 않으면은 지금 뭐 일반 국민들의 반발은 여야 모두한테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준비된 내용이 있으니까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예. 자, 박용진 의원님께서는 회계 투명성이 장막에 갇히게 된다, 이 법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김한표 대표 발의 법안이 현행 공시 시스템인 회계 공시 시스템인 에듀파인에 모든 걸 다 공개하자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받은 돈, 학부모한테 받은 돈. 이게 어떻게 장막에 들어갑니까? 그다음에 자,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잘 안 될 거다라는 것도 예단입니다. 그러면 왜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법제화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힘을 믿어야 될 때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금의 부분을 굳이 별도로 일반회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고
그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벌어져서 우리 국민들에게 경악과 충격을 주었던 일부 유치원들의 그런 비리 행위, 사적 유용의 행위들에 대해서 아예 법적으로 이건 처벌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야. 그저 걸리면 환수만 해놓으면 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회계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게 공공의 영역이고 또 그 우리 교육의 영역이라고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교육 당국이 책임을 져야지 왜 그걸 학부모들에게 그걸 맡깁니까? 일단 정근환 교수님 생각. 이게 좀 아쉬운 게요. 오늘 뭐 예산안 합의했다는데 예산안 합의하면서 이런 것도 좀 부수적으로 유치원 3법도 좀 이 소위 이른바 한국당과 민주당이 좀 내용적으로 좀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저는 이럴 줄 알았다. 좀 이게 감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들은 심화될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만 물론 아직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치원 원장들이 쪼개기 후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자, 이게 문제 핵심이 뭐냐면요. 결국은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전환이 되는 회계 문제거든요. 왜? 오늘 만약에 이 쪼개기 후원 문제만 하더라도요. 유치원 원장들 돈, 자기 돈과 정부의 지원금과 학부모 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돈에 이름표 있어요? 돈에 이름표가 없잖아요. 자, 그걸 죽어도 못 하겠다고 하는 게 유치원 원장들이거든요. 자, 정부 당국이 저는 여기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단 이런 과정에서 절대 정부 당국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지금 좀 전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국공립 유치원으로 지금 원생들이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좀 고민하면서 뭐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김성환 평론가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한 가지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가는 누리과정 예산하고 학부모가 내는 원비하고 다른 건가요? 학부모가 내는 원비는 원장이 마음대로 별도 회계해서 그거는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는 건가요? 학부모가 내는 원비도 교육비잖아요. 교육비인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안 보면은 교육비지만 별도 회계로 분류해서 일반 회계로 만든 다음에 원장이 마음대로 하게 해주자는 거 아닙니까? 일반 학원처럼 하겠다는 거죠, 뭐 그냥. 그럼 학원을 해야죠. 교육기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격 규정부터 제대로 하지 않고 유치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충 땜질하듯이 제도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유치원 뭐 제대로 밥을 지려고 했는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유총이 대응하는 모습 보세요. 집단 행동을 가지고 결국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제대로 됐을 때 제대로 법안 통과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또 건드리려고 그러면 또 똑같이 그럴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 그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통과가 될지 전 장담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가라. 국민의 여론을 정치권이 좀 똑바로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 변호사님 말씀, 지금 너무 시간이 지났네. 저도 짧게. 저는 이게 목적은 정당하다 봐, 이 법이. 예를 들어 이게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게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저는 이게 과도한 처벌은요. 바로 이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어요. 따라서 이게 저는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뭔가 이게 어떤 감사를 통해서 투명한 해결을 유도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죽인 사람은 잊어버리도 자기 재산을 뺏어간 사람은 잊을 수 없다. 이게 마키아벨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게 사유재산은 국민들한테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 일부 인정해서 사적 자율성이나 사유재산 보호도 좀 이게 뭔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유치원비 내는 거는 사유재산이에요? 무슨 어디 굴러 들어온 돈이에요? 각 가정이 어렵게 엄마 아빠가 벌어서 애들을 유치원 보낼 때 내는 돈은 사유재산이에요? 공유재산이에요? 그 돈은 이게 그 사유재산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 이게 자기가 처음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건물을 냈을 때 뭐 이게 임대료라든지 적정 이런 부분이 이게 사유재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적 재산인 돈이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도 그 사람 개인 거잖아요. 그냥 그 돈을 받아서 제대로 애들을 교육을 시키나 안 시키나 그거를 들여다보자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게 교육비를 유용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자는 건데 처벌 조항 가지고 지금 이견을 보이면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질질 끄는 게 정치예요. 금색가죠. 그런데 결국엔 보면은 어쨌든 간에 표를 의식한 거죠. 이번 기회에 한유총을 어떤 한쪽의 편, 뭐
표를 의식하면서 좋게. 정쟁 구도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거 정부에서도 챙기죠. 이번에 부총리도 적극적으로 정부도 그러면 여러 가지 안을 수렴하겠다. 오늘도 그런 입장까지 내놓고 있는 마당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